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폐가는 장난으로 절대 가지 마라. 이건 내가 중3 때 일이야. 내 친구 두 놈하고 같이 할머니 집으로 놀러 갔거든. 여름방학이라 바다에서 놀기도 하고 낚시도 할 겸 해서 간 거지. 통영에서 배 타고 가야 하는 섬인데 추봉도라고 있어. 우선 첫날이기에 우린 그냥 바다에서 좀 놀고 집에 가서 그냥 쉬었어. 내 친구 한 놈이 배를 별로 못 타봐서 뱃멀미를 했는데 그게 좀 심해서 조금만 놀았어. 하여튼 막 노는데 밤이 됐는데도 이 더운 기운이 가실 기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람도 쐴 겸 3명이서 밖으로 나왔지. 확실히 집 안보다도 훨씬 시원해서 바닷가 근처 걸으면서 막 돌아다녔지. 그런데 이때 내 친구 한 놈이 갑자기 어딜 가리키면서 야야 저기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야. 난 어딘가에서 가리키는 데를 봤는데 나 어릴 때부터 있던 폐가였어. 그런데 거길 보자마자 갑자기 내 온몸으로 한기가 느껴지는 듯 했어. 예전에 내가 귀신을 본 후로 그 영감인가 하는 게 생겼는지. 귀신을 보진 못해도 근처에 있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막 몸에 소름이 돋거든. 참고로 내가 이런 증상을 처음 느꼈을 때 난 내가 아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귀신이 근처에 있더라고. 그걸 가르쳐 준 게 내 친구 중 한 놈이야. 이놈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잘 봤거든. 아니, 잘 보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귀신을 다 볼 수 있어. 내가 얘를 초6일 때 만났는데 어떤 사건으로 얘가 귀신을 보는 걸 알게 됐어. 좀 구분하기 쉽게 친구들을 구분하자. 폐가에 가자고 했던 애를 A로 하고 귀신 보는 애를 B로 할게. 하여튼 내가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아서 B를 봤지. 얘가 나보다 귀신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그런데 얘 표정이 좀 심상치가 않은 거야. 얘가 웬만한 귀신은 이제 익숙해져서 별 반응이 없는데 뭔가 표정이 심각하길래 좀 위험하다 싶었지. 그래서 우린 의기투합해서 가지 말자고 했지. 그런데 A가 우리 보고 쫄았냐면서 귀신 나오면 자기가 지켜줄 테니까 가자는 거야. 지금 생각해 봐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얘가 어렸을 때부터 합기도 하고 태권도 등등 여러 개 배운 것도 있지만 헬스도 다녀서 힘이 무지막지하거든. 한 번은 중3 올라와서 간 수련회에서 교관하고 팔씨름 내기에서 자유시간도 얻어낸 놈이야. 참고로 그 교관이 씨름 선수 출신인데 우승도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이놈의 무지막지한 힘에 진짜 장난 안 치고 막 질질 끌려갔어. 그런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내 몸은 점점 굳어가는 듯 했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한기가 내 몸을 덮쳤거든. 그 느낌에 진짜 몸이 얼어버렸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진짜 아예 움직이지도 못했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이 안 움직여서 눈만 돌려가지고 같이 끌려온 비를 봤지. 진짜 시체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피부가 퍼렇게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하면 믿을까. 모르겠지만 내가 봤던 느낌은 그랬어. 하여튼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지.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단 걸 눈치챘지만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몸이 미친 듯이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A라도 우리 상태를 눈치채기 바랬는데 얘는 우리가 귀신 보는 걸 몰랐거든. 그러니 무서워서 굳었다고 착각한 거지. 아니, 무서워서 굳은 건 맞는데 귀신이 있다고는 생각 못한 거지. 그놈이 쟤 혼자 폐가로 들어가는 거야. 이놈이 힘이 세다 보니 배짱도 두둑해. 그렇다 보니 겁없이 혼자 폐가로 들어간 거지. 폐가가 작은 편이라서 가만히 서 있는 나도 그놈 행동하는 게 보였어. A가 방 위로 자기 혼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더니만 볼 게 없었던지 방에서 연결돼 있는 문으로 부엌에 들어갔어. 근데 이때 일이 생긴 거야. 진짜 A가 도와달라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내 몸이 움직이는 거야. 물론 한기가 사라지거나 한 건 아니지만 친구가 위험해지니까 몸이 움직여진 게 아닌지 생각하고 있어. 난 바로 방 위로 뛰어들어갔지. 그런데 몇 발자국 못 돼서 다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 이번에는 한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 아니, 정확히 한기가 나를 덮치긴 했는데 그 한기와 함께 나를 붙잡은 건 바로 3명의 남자였어. 갑자기 나타난 3명의 남자가 나를 붙잡고 있었어. 2명이 내 상체를 잡고 1명은 내 하체를 잡았는데 그 3명이 귀신이란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은 알고 있지. 귀신은 자기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대부분 나타난다는 걸.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 2명은 내 뒤에 잡고 있어서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한 명은 내 앞에서 잡고 있었거든. 그 사람은 눈이 없었어. 아니, 원래 있던 눈이 사라진 듯 눈이 있던 공간만 텅 비어 있었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태연하게 볼 그런 모습인데도 그때만큼은 기절할 만큼 무섭더라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친구 걱정이 되긴 되더라. 힘들게 눈을 돌려서 부엌 쪽을 보는데 A가 엎어져서 뭔가에 끌려가는 듯 했는데 필사적으로 버티는 모습이더라고. 진짜 미치겠는 거야. 내가 귀신을 느끼긴 하지만 보기는 그게 두 번째였어. 아니, 흐릿하게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선명한 모습으로 본 게 두 번째였지. 이게 꿈이라면 저번처럼 깨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꿈이 아니라는 건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 기절이라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그건 또 아니야. 왠지 정신을 잃기라도 하면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만약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도 할 수 없으니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안 놓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면서 누구든지 제발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 하지만 이 밤에 누가 우릴 도와주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제발 이쪽으로 와서 우릴 발견했으면 했지. 그런데 진짜 생각했던 대로 이쪽으로 발소리가 오더라고. 아,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날 붙잡고 있던 귀신이 스르륵 하고 사라지더라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 해가다 보니 바닥이 더러운데 그때는 그게 생각날 리가 없잖아. 그리고 날 지나서 누가 부엌 쪽으로 뛰어가는데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겠더라고. 비었어. 갑자기 부엌 안쪽으로 막 뭘 던지더니 A를 질질 끌고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 B는 힘이 센 편이 아닌데 A는 힘이 세다시피 덩치도 큰 편이거든. 힘들었을 텐데도 그때는 막 끌고 가더라고. 나도 그 뒤를 따라갔지. 근데 힘이 없어서 막 기어갔어. 웃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그 폐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런데 나가면서도 B가 내 뒤로 뭘 던지는데 그게 알고 보니 부적이었어. 그때는 눈치 못 챘는데 나중에 말해주더라. 그리고 근처에 불이 켜져 있는 가장 가까운 집으로 찾아갔어. 시골이다 보니 대문이나 그런 걸 안 닫거든. 문 두드리고 주인 아저씨가 문 열어주길래 집 안으로 들어갔지. 처음에는 문 열고 우릴 이상하게 보셨는데 우리 모습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거야. A는 기절해서 B한테 끌려왔기에 바닥에 누워 있었고 나하고 B는 온몸이 덜덜 떨려서 좀 진정하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지. 아저씨가 우리 덜덜 떠는 거 보고 이불 꺼내주시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하고 B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거든. 특히 B는 귀신하고 관련된 일이 많다 보니 회복이 좀 빨랐지. 아저씨가 꿀물 따뜻하게 해서 우리한테 주면서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무슨 일이라도 당했냐면서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졌어. 그러면서도 있었던 일을 말했어. 물론 대부분 B가 말했고 난 나하고 A한테 있던 일만 대충 설명했지. B 얘기를 들어보니 B는 우리가 폐가로 들어간 후에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대. B가 귀신하고 관련된 일이 많다 보니 영험하다는 부적을 들고 다니거든. 그 부적들 가지러 간다고 막 뛰어간 거지. 그리고 찾아와서 막 부적 부리면서 우릴 도와준 거지. 그리고 아저씨가 우리한테 그 폐가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그곳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했어. 그 집에 예전에 할머니 한 분이 살았는데 아들놈이 땅 문서 받아가려다 일이 안 풀려서 그랬는지 할머니를 죽이고 자기도 같이 죽은 거였어. 그게 좀 오래전 일이래. 그리고 몇 년 전에 젊은 사람들이 놀러 왔는데 배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바다 상태가 안 좋아져서 배가 뒤집어져서 전부 죽었다는데 몇몇이 그 폐가 바로 앞바다로 떠밀려왔대. 나를 붙잡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 아닌가 싶어. 하여튼 그런 사건들 이후로 그 집 근처는 밤에는 잘 안 간대. 낮에야 밝아서 괜찮지만 밤만 되면 무서워서 그쪽은 보지도 않는다고 했어. 우린 집으로 가려고 A를 깨웠는데 그놈이 일어나자마자 막 울면서 갑자기 누가 자기를 안쪽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어. 있는 힘을 다해 버티는데 계속해서 끌려갔대. 나의 그 모습을 직접 봤기에 얼마나 처절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놈 어떻게든 진정시킨 후에 할머니 집에 가서 다 같이 씻었어.
솔직히 혼자 씻기 너무 무서워서 같이 씻은 거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에 부적 붙여둔 후에 자리에 누웠지. 귀가 그런 귀신은 집을 한 장소를 떠나는 경우는 없지만 혹시나 해서 붙인 거래. 물론 우리 방뿐만 아니라 할머니 방에도 붙였고 자리에 눕긴 했는데 잠은 안 오더라. 결국 세 명이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지. 그리고 다음날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그 얘기했고 며칠 뒤에 거기서 위령제 지내고 좋은 곳에 가라고 이런저런 정성 많이 쏟아부었어. 그 후에 썸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왔어. 친구들은 나보다 집에 먼저 갔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섬에 남아있고 싶을 리가 없잖아. 지금도 할머니 집 가면서 그 폐가를 보고는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다 떠난 게 아닌 듯 싶어. 아직 뭔가 한계가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거든. 물론 내가 겪은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나 몰라서 친척들한테 밤에는 저기 근처도 못 가게 하고 있고 놀러 오는 사람들 한 번씩 보면 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형 누나들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데 장난으로라도 폐가 같은 데는 가지마. 진짜 악령이라도 붙으면 인생이 힘들어져. 그러니 절대 가지 않길 바래. 그리고 이런 글 쓰는 것도 좀 힘드네. 귀신들은 자기들 얘기하면 찾아온다잖아. 진짜인가 봐.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난 귀신이 근처에 있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오싹한 기분이 든다고 했는데 글 쓰고 있는 지금 그래. 하지만 집에는 꼭 귀신 한 명씩은 붙어 있으니까 그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집 귀신은 악령은 아닌 것 같고 뭐라 할까. 하여튼 사람한테 해를 끼치진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집 귀신 중에 악령이 없는 건 아니니까 조심해. 두 번째 이야기. 군인을 기다리는 여대생. 한국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마을에서 생긴 일입니다. 인민군에 함락되었다가 다시 수복된 어느 마을에 진구한 국군은 어느 초등학교 건물을 숙소로 잡고 짐을 풀었습니다. 이 중위는 야간 당직을 서게 된 한 교무실에 앉아 작은 호롱불 하나로 어두컴컴한 교실을 조금이나마 밝히고 있었습니다. 난로 위에는 보리차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 추운 교무실을 데우는 온기로 작용하고 있었지요. 이때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저 앞쪽의 교무실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이 중위는 순간 긴장하며 옆에 세워놓은 소총으로 손이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자그마한 최고의 여학생인 것을 보고 긴장을 풀었습니다. 컴컴한 교실 탓에 얼굴이 뚜렷이 보이지 않던 그 여학생은 음식인지 뭔지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들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이 중위를 쳐다보며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저 멀리에서는 흰 칼라의 교복만 눈에 띄었던 여학생이 호롱 불빛이 가까워짐에 따라 얌전하고 단아하게 생긴 인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수줍음 때문인지 똑바로 고개를 들어보지를 못하고 약간 아래로 눈을 깔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왔을까? 그리고 인적이 별로 없는 이 마을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 중위는 여학생에게 의자를 권하며 불가로 당겨 앉기를 권했습니다. 멀찍이 서 있는 여학생은 여전히 다른 쪽을 쳐다보며 수줍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은 밤에 출출하실 것 같아 드실 것들을 좀 챙겨왔어요.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는 여학생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이 중위는 일어나 소녀 쪽으로 다가가며 보자기에 쌓인 것들을 건네받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학생은 김중위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얼굴을 돌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학생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호롱 불빛에 얼굴이 선명히 드러났고 그 얼굴에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입가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입속에는 온통 붉은 핏물이 가득했습니다. 가지런한 하얀 이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검붉은 핏물들. 아니 차라리 입안 가득 피를 머금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중위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느끼며 으아 하는 비명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중위, 이중위, 정신 차려라. 소리에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온 이중위 주위에는 동료 장교들과 여러 사병들이 자기를 쳐다보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위에는 여학생의 흔적이나 자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무병이 말하길 보자기에 쌓은 음식들도 없었고 이중위 말고 드나든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귀신에 홀린 것인가 하며 이중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고 이중위는 마을을 돌아보다 만난 주민들과 간밤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은 김성숙으로 인민군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바로 이 학교에 1학년에 다니던 그녀의 아버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국군으로 전선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인민군들에 의해 반동으로 몰려 학교 창고에 다른 주민들과 감금되어 있었는데 국군이 진주하기 불과 사나흘 전에 황급히 마을을 떠나던 인민군들이 이들을 끌어내어 급하게 총살하고 도주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구사일생으로 시체 더미에서 살아남은 한 주민은 이 여학생은 죽기 전까지도 국군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 중인은 마을 주변을 수색해서 급하게 웅덩이에 몰아넣은 수십 구의 시체를 수습해 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물론 그 시체 중에는 여학생 교복을 입은 단아한 얼굴의 김양도 함께 있었지요. 주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 그토록 국군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여학생이 이윽고 국군이 오자 반가워서 홀령의 모습으로라도 맞으러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충탑. 저희 아파트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현충탑이라는 아주 작은 공원 같게 하나 있어요. 한국전쟁 전사자인지 아니면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모르나 탑 안에는 여러 개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고 그 탑 안으로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죠. 그 주변으론 정원같이 잘 관리돼 있고요. 여하튼 몇 달 전 가끔 귀신 보는 형과 함께 밤늦게까지 한잔했습니다. 교대 근무하는데 조가 갈려서 자주 못 보거든요. 요새는 열심히 노가리 까고 즐겁게 놀다가 시간이 늦어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형이 기분이 쎄한 게 좀 이상하다고 느낌이 찝찝하다고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겁니다. 뭐 가는 길에 얘기도 하고 좋겠다 싶어서 같이 집으로 걸어왔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 저희 동이 보이고 그 뒤로 뒷산이 보여가는데 같이 노가리 까면서 걷던 형이 갑자기 말도 걸음도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러는 찰나 전 한두 걸음 더 앞서게 되고 뭐예요 형? 하고 딱 뒤에 돌아보니 그 형이 이상하다는 듯이 뒷산 위의 현충탑 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참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저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야 튀어. 이러더니 나는 내팽개치고 혼자 왔던 길로 존나 뛰어가는 겁니다. 저도 분위기 파악을 했던지라 정말 졸아서 같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 좀 다니고 편의점도 있는 길 쪽으로 나온 우리는 그제야 숨을 돌렸죠. 그때 돼서 물어봤습니다. 왜 뛰었냐고 개 졸았다고 그랬더니 그 형 하는 말이 산 위에 탑 같은 게 있는데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되게 여럿이서 꼿꼿이 선체로 흔들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 지저건 하는 찰나에 그 흔들거리던 것들 중에 하나가 흔들거리는 걸 멈추고 뒤로 쓱 돌아 이쪽을 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 경사 좀 있는 뒷산을 엄청난 속도로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쑥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더간 겁니다. 거기 계속 있었다간 귀신하고 정면 대치했을 뻔했다고. 재수 없으면 그 여럿도 다 내려왔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큰 길에 서서 둘이 후들거리다가 형은 집에 간다고 해서 보내고 저는 약간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집은 가서 자야겠던지라 그냥 뒷산 쪽 안 보고 아파트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좀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후들거렸던 거밖에요. 그렇게 한두 달 시간이 지나고 그때 해프닝은 거의 잊고 살고 있었죠. 제가 집에 요크셔 테리어를 한 마리 키웁니다. 맨날 집안에만 박혀있는 게 계속 안쓰러웠던 저는 어느 날 산책을 시키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막상 목줄이랑 걸고 산책을 하려고 집 밖에 나오니 딱히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도로가 인도를 걸어 다니기도 뭐하고 그러다가 현충탑이 생각났습니다. 거기가 좀 주변에 조경도 잘 해놓고 그 앞에 공터도 있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 형이랑 있었던 현충탑 해프닝은 잊은 채로 강아지를 안고 무작정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한 10분 15분이면 올라가거든요. 참 나를 잘못 잡은 게 그날이 딱 야근해서 퇴근하고 아침 8시쯤인데 그때가 늦겨울과 초봄 이런 때라 해가 좀 짧아서 아직 해도 밝게 안 떴을 뿐더러 하늘은 구름이 잔뜩 껴서 살짝 어둑어둑했어요. 그래도 막상 올라가 보니 참 공간이 아늑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의 산책시키기에 참 안성맞춤 좋더군요. 목줄 풀어주고 둘이 공터 빙글빙글 뛰고 산책을 만끽했습니다. 현충탑에 설치된 스피커에선 막 순국선열에 관한 그런 노래 아시죠? 군대에서 점심시간에 틀어주는 군가 같은 거 들어보면 아줌마가 막 전우여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 목소리 딱 아무튼 나오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강아지 운동을 시켰구나 싶었을 때 이 녀석이 밖에 나와서 신나게 뛰어노는 거 보니까 좀 흐뭇해서 동영상이라도 찍어볼까 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딱 그때 일이 났습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는 찰나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순국선열 노래가 갑자기 테이프 씹힌 것 같이 찌직찌직 이러더니 구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전우여 들리는 는는는 막 이러면서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왔습니다. 군대에서 보초 서더 귀신 볼 뻔했을 그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참 이상한 게 아까까지만 해도 참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던 주변의 느낌이 뭔가 이질적이고 을씨년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이 주변 환경 전체가 나를 잡아먹으려는 듯하는 그런 기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막 주변이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참 애매하네요. 거기에 참 환장할 노릇인 게 방금 전까지도 활발하게 뛰어놀던 요묘미가 제자리에 가만히 마치 뭔가 잘못해서 주인한테 혼나는 그런 주눅든 자세로 서서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겁니다. 저도 뻥 져서 가만히 있다가 순간 사태 파악이 되고 엄청난 속도로 요묘미 들고 불이 나게 그곳에서 벗어나서 뒷산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산을 뛰어내려오는 도중에도 위에선 계속 는는는 이러고 있더군요. 집 쪽으로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는 소리가 안 들리고 그렇게 집에 와서 안도의 한숨을 돌렸습니다만 핸드폰은 아직도 동영상 촬영 중이더군요. 바로 동영상 촬영 종료 누르고 나니 딱 핸드폰 동영상 목록 되면서 처음에 동영상 버튼 눌렀을 때부터 유미미가 뛰어노는 그 장면에 그날 날짜 시간으로 동영상 파일이 생성이 되더군요. 이게 말이죠. 사실 저는 커뮤니티 사이트도 좋아하고 해서 그 파일을 갖고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하면 참 괜찮았을 건데 말이죠.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 같은 거 머리에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상황들이 다 담겨있을 이걸 재생할 용기도 더군다나 보관할 용기도 나지 않더군요. 그 파일이 생성되는 순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여하튼 그날은 그렇게 아무 털 없이 지나갔고 아파트 단지를 다닐 때마다 보이긴 하지만 일부러 그곳을 올라가진 않으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친구가 먹잇감이 될 뻔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친구랑 놀고 집으로 가고 있었죠. Y 모양으로 두 갈림길이 있었는데 저는 왼쪽 길로 가야 하고 친구는 오른쪽 길로 가야 각자의 집이 나왔어요. 인사를 하고 저는 왼쪽 길로, 친구는 오른쪽 길로 갔지요. 각자 길로 들어선 지 2, 3분 후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았죠. 근데 숨소리하고 걷는 소리만 나길래 저는 잘못 걸었나 하고 다시 제 집으로 가려고 걸었어요. 근데 또 2, 3분 후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는 말을 했어요. 근데 별로 웃기지도 않는 개드립을 치고 야야 웃기지 하고 막 웃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얘가 진짜 미친 거야? 아니면 뭐가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X야 문자로 보내봐 이랬어요. 계속 개드립 치고 웃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몇 분 후에 문제가 왔어요. 내 뒤에 누가 따라 걷고 있거든. 근데 자꾸 숨소리 내면서 노래를 부르거든. 노래 내용 때문에 미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노래 내용이 어떤데? 라고 보냈어요. 약 3분 후에 답이 왔어요. 기다려.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자리에 멈춰서 내가 죽일 거니까 들키진 않을 거야.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서 뒤를 돌아봐. 털로 찌를 거니까 아프진 않을 거야. 기다려. 이 내용만 문자로 왔어요. 근데 용감한 녀석들에 나오는 노래랑 똑같은 거예요. 가사만 다르고요.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죠. 골목 오른쪽 길인데 앞으로 쭉 가시면 될 거예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사실 오른쪽 길이나 왼쪽 길이나 골목 형식인데 양옆에는 온통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랐죠. 친구가 보낸 문자가 자꾸 생각나서 저는 뛰었어요. 몇 분을 뛰다 힘들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차 소리가 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로 다른 길로 갔다고 하더라도 경찰차 소리는 다 들리더라고요. 저는 안심하고 친구한테 문자를 해봤어요. 내가 신고했어. 경찰차 갔으니까 걱정 마.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제 뒤에서 차 라이트가 점점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가 이쪽으로 오는구나 하고 옆으로 비켜섰어요. 친구한테 답장이 와서 봤죠. 야 경찰차 안 왔어. 경찰차 소리는 들었는데 안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다시 굳었죠. 경찰차가 제 뒤에 있는 거예요. 경찰차로 가서 제가 신고했는데요. 이쪽 길이 아니라 이 옆쪽 길로 가셨어야죠. 오른쪽 길이라고 했는데 아 이거 죄송합니다. 하도 사건이 많아서 지금 신속하게 가겠습니다. 이러고 경찰차는 다시 갔어요. 경찰 아저씨가 이럴 줄을 몰랐어 하면서 친구한테 다시 문자를 했어요. 지금 갔을 거야. 아직도 노래 부르고 있어. 이렇게 보냈어요. 응 노래 내용이 바뀌었어. 이렇게 왔어요. 저는 진짜 이러다는 진짜 큰일 나겠다. 친구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뛰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엄마랑 아빠 데리고 친구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몇 분 뛰어서 집에 가까웠었어요. 집에 가서 가방부터 던지고 엄마, 아빠, 빨리 나와봐. 지금 X가 위험해. 빨리 X 집으로 가자. 이랬어요. 걔네 부모님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굉장히 친하시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연히 다 같은 곳을 나오셔서 저는 막 뛰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막 뛰었어요. 다시 경찰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괜찮다고 안심하고 좀 빠른 걸음으로 갔어요. 뛰어서 그런지 금방 도착했더라고요. 친구네 부모님을 불러서 나왔죠. 친구가 오는 방향으로 갔어요. 좀 가다 보니까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경찰차가 있었어요. 친구도 있었어요. 친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를 껴안고 막 울었지요. 울면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냐고, 경찰 아저씨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했냐고. 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수갑차고 경찰차 안에 있다고 해서 멀리서 봤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씩하고 웃는 거. 근데 이쪽을 보고 웃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죠. 그 사람은 경찰차 타고 먼저 경찰서 가고 저희는 다른 경찰차를 타고 갔어요. 저희 부모님 친구네 부모님 이렇게 다 같이 갔어요. 친구가 제대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고 저도 설명했어요. 거기에 1시간쯤 있다가 가도 된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랑 친구네 부모님이랑 다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괜찮냐고 하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어떻게 된 건지 들을 겸 근처 고깃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가서 다 얘기하고 친구는 또 울고 그리고 서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친구네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왜 위험하다고 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따끔하게 몇 마디만 욕하고 나오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욕 잘하시는지도 그때 알았고요. 별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 뒤로 친구네 집은 저희 옆집으로 이사했어요. 옆집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옆집으로 친구가 이사를 왔죠. 이제 저희는 학교 갈 때도 끝나고 올 때도 항상 같이 와요. 그때는 너무 늦게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지금은 일찍 다니고 있어요. 친구네 가족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서로 믿음도 강해지고 더 친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지금쯤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바뀐 노래 내용은 하지마 전화도 하지마. 들고 있는 핸드폰을 지금 당장 내려놔 찔러버릴 거니까 안 아프게 해줄게. 방금 왔던 문자를 지금 당장 읽어봐. 아까 만난 친구냐 같이 찔러버리게. 하지마. 물론 이것도 경찰 아저씨한테 말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 어린 시절 겪은 정말 무서운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초등학생으로 여동생, 언니, 어머니와 함께 작은 맨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언제나 작은 다다미 방에서 가족이 모두 함께 베개를 쭉 늘어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어머니에게 부탁받아 내가 집안에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거실에 불을 끄고 텔레비전의 코드도 뽑은 후 다다미 방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집안의 전기를 모두 껐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여동생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방에서 쾅 하는 이상한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두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쾅, 쾅. 잠시 뒤 아까와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거실 쪽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언니가 지금 들렸니? 라고 물어왔습니다.
나만 들은 것이나 잘못 들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방을 둘러보았지만 여동생과 어머니가 자고 있을 뿐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확실히 금속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그것도 상당히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언니도 아까의 소리가 마음에 걸리는지 거실에 가본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언니와 함께 침실에서 나가 어두운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에서 살짝 거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보아버린 것입니다. 거실의 중앙에 있는 테이블. 언제나 우리들이 식사를 하거나 둘러앉아 단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곳. 그 테이블 위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리 부근까지 길게 자라있는 머리카락, 호리호리한 체격, 입고 있는 흰 기모노를 보아 여자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소름이 끼쳐 언니 쪽을 보았습니다. 언니는 나의 시선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만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두운 거실에서 등을 곧게 편 채 테이블 위에서 정좌를 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서운 나머지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쪽을 뒤돌아볼 기색도 없이 단지 정좌를 하며 우리들에게 그 흰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어 으아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침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억지로 깨우고 거실에 사람이 있어 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밤중에 그럴 수 있니? 투덜거리는 어머니를 데리고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보니 언니가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테이블 위도 깨끗이 정리되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언니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그때 언니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게 언니는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테이블 유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저기에 여자가 있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자거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세 사람은 침실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부자리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소리치고 침실에 가서 어머니를 일으켜 거실에 데리고 온 잠시 동안 언니는 거실에서 쭉 그 여자를 보고 있던 것일까? 언니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걸까? 그리고 다음날 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말이야. 그렇게 물어도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소리쳤기 때문에. 그 이후 언니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습니다. 말을 걸면 언제나 밝게 대답해 주었는데 무시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은 다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외친 소리로 저 여자는 언니 쪽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언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쳐버린 거겠죠. 분명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것을 보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그런 것도 잊어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고등학교 입시를 눈앞에 두게 된 저는 매일 내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언니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해 기숙사에 들어가 집으로 오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문 쪽으로부터 노크와는 다른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당히 희미한 소리입니다.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한 나는 전신에 바짝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소리는 분명 어릴 때의 그것이다. 또 울렸습니다. 문의 반대편에서 아까와 똑같은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무서운 것을 참을 수 없게 되어 여동생 방 쪽에 벽을 치면서 어서 일어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계속 일찍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다. 즉 집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나뿐이라는 것을 깨닫자 혼자서 어딘가에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나는 결국 그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 두음 복도의 저쪽에 있는 거실. 거기에는 커튼 사이로 새는 창백한 빛으로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거실을 바라보니 테이블 위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언니와 함께 보았던 기억이 급속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는 흰 기모노를 입고 등을 곧게 편 채 테이블 가운데에서 정주하고 그 뒷모습만을 내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쾅, 쾅.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 여자에게서 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또다시 목소리를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나는 이미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양눈에는 정확히 눈 구멍만한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잘 보면 양손에는 망치 같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씩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들 가족도 이제 끝이에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나는 내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떠올리고 어머니에게 거실에서 자던 나를 방으로 옮긴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슨 소리니? 라고 반문할 뿐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도 물어봤지만 언니 쿵쿵 거 아니야? 라고 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방벽을 두드렸을 때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거실에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침대로 날랐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려 해도 머리가 몽롱할 뿐이었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그 비웃으며 내게 던진 나와 가족은 이제 끝이란 말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변은 그날 중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녁 무렵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언제나라면 거실에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을 텐데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있어요? 나는 현관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만 집안은 조용할 뿐이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 문이 열려 있는데 가까운 곳에 쇼핑이라도 간 것일까? 만사에 태평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투덜거리며 구두를 벗고 집에 들어가려던 그 순간 거실 쪽에서 그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전신의 피가 단숨에 얼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그리고 어젯밤과 똑같은 저 소리. 안 된다.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본능이 공포에 미쳐 이성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문을 난폭하게 열고 정신없이 맨션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어머니는 어디에 있지? 여동생은? 가족을 생각하며 그 소리를 어떻게든 잊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면 완전히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골목길을 달리고 달린 끝에 나는 가까운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여기에 있어주세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대가 시간대이다 보니 가게 안에 사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중학생 정도의 사람도 있었고 주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지극히 평범한 광경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안정되어 조금 전에 집에 서 있던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것이 열려있던 집의 문, 그리고 그 금속 소리,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현관에서 어머니를 불렀을 때 느꼈던 집의 이상한 조용함. 그 상태라면 누군가 있었을 리가 없다. 그러나 만약 아니라면 나는 현관까지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집 안을 모두 둘러보지는 않았다. 단지 불이 꺼져 있었을 뿐이다. 어쩌면 어머니는 어딘가의 방에서 자고 있어서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뿐인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슈퍼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돈을 넣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중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벨 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탈칵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그 목소리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온화한 목소리를 듣고 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잠시라도 안심했던 나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 어떻게 된 거니? 오늘은 상당히 늦네. 무슨 일이라도 있니? 나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만이 아니라 온몸이 떨려옵니다.
무언가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냉정함을 잃고 있던 나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왜 어머니지? 응? 왜라니? 무슨 말이니? 괜찮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거실에만 전화기가 있습니다. 아까 거실에 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 사람은 침착하게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다 오늘은 상당히 늦네. 라니. 마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있었던 것 같은 말투. 나는 전화 저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입술을 어떻게든 움직여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응? 누구라니? 조금의 간격을 두고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어머니야. 어느덧 그때로부터 세월이 8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원래 우리 집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2살 위의 언니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취직을 했고 나는 인근 현의 대학에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신 부임을 해서 8년 전처럼 여전히 전국을 전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 나는 오랜만에 집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좀 돌아오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8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휴일을 공포스럽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기에 집에 오라는 어머니의 권유를 늘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드물게 언니와 아버지가 돌아오는 게 겹쳐서 어머니는 화를 내며 꼭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졸업 논문을 한창 쓰고 있었지만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무서운 일을 겪었던 탓에 집에 돌아오는 것은 꽤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죄송했지만 나는 어머니와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8년 전 어머니와 전화로 이야기를 하던 때 분명히 어머니는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인데도 어머니가 아닌 것과 말을 했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8년이 넘게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도 내 주변에는 딱히 이상한 일은 없었고 가족 중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니와 여동생도 건강해 보였고 어머니나 아버지도 8년 사이 이상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나는 당신 가족은 끝이라고 했던 말뿐 아니라 낀 기모노 차림의 여자를 본 것마저 꿈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 소리도 언젠가 틀림없이 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젠 괜찮을 거라고 나 자신을 타이르며 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을 피하고 있던 이유를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게 적어도 집에 있는 동안은 밝게 행동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안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다들 건강했고 오랜만에 집에 온 나를 보며 졸업 논문은 잘 쓰고 있니? 라던가 남자친구는 생겼어? 라고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렇게나 신경 쓰였던 어머니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매일 호텔 청소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 말을 거는 것은 거북스러웠습니다. 8년 전 그 사건 이후 언니는 계속 나를 무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 어두운 거실에서 내가 큰 소리를 지른 뒤 나를 대하는 언니의 차가움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집에서 처음 만나고 한 말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너를 무시해서 미안해. 설마 8년 동안이나 무시하고 있던 언니가 사과를 해 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그렇지만 갑자기 왜?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놀라서 말을 하고 나니 굳이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았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조금 어색한 표정을 했지만 곧 옛날 나와 언니가 함께 쓰던 방에 나를 불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라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나는 무엇인가 서늘한 것이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은 9시쯤 집에 돌아왔어. 그리고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목욕탕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어렸을 때 너랑 같이 그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근처에 친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집에 나와 친구의 집에 갔지. 그런데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목욕탕에서 쇳소리가 나는 거야. 나랑 친구는 패닉에 빠져서 방에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결국 목욕탕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언니의 이야기는 잊고 싶었던 8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도 그때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거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 울려 퍼지는 금속음, 뒤돌아보는 여자, 무서운 얼굴, 아무 예고도 없이 들려왔던 그 소리는 한동안 나에게 극심한 금속음 공포증을 안겨줄 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듣다가도 종소리가 울리지 않을까 겁을 먹고 부엌에서는 프라이팬이나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귀를 막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이야기에는 8년 전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흰 기모노 차림의 여자가 없을 때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 나쁜 소리만 들려왔을 뿐. 게다가 장소는 목욕탕이었습니다. 거실의 테이블 위에 그것이 정주하고 있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목욕탕이라니 정말로 그것이었을까 싶어 언니에게 물으려 하자 갑자기 언니는 뚝뚝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황하면서도 아직 확실히 정체를 안 것도 아니잖아 라고 언니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울면서 나를 봤습니다. 너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막내한테 못 들었니? 언니의 목소리에는 엄청난 공포가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다고? 여동생한테? 나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금방 전까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비프스트를 먹었던 터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은 느낄 수 없었고 여동생도 평상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조해하는 나에게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간 때 자세한 것은 막내한테 물어봐. 믿기 힘든 언니의 말에 나는 바로 여동생의 방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밤에 밖으로 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 큰 언니한테 들었구나. 사실이야. 궁금하면 같이 볼래? 그날 밤 나는 여동생의 침대 옆에서 이불을 깔고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동생의 말로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시가 넘을 무렵 집을 나가 10분 정도 후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것을 알아차린 여동생은 기분 전환 겸 산책이라고 나가는 것이라 생각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고 날씨가 확연히 추워지고 나서도 어머니는 계속 새벽에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어머니에게 그것에 관해 말했더니 어머니는 무슨 소리니?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치미를 떼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이 한밤중에 외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럽게 여겼던 여동생은 어머니의 뒤를 몰래 밟았던 것입니다. 슬슬 이쯤이야. 여동생이 말하자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머지않아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현관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마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지어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났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나와 여동생은 시선을 마주치고 가능한 소리를 내지 않게 조용히 문을 열고 조심스레 현관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주의 깊게 문고리를 잡고 살그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는 가로등과 달빛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간 것이냐고 여동생에게 묻자 바로 근처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서서히 기분 나쁜 예감이 나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가로등 아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봇대의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산책같이 느긋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마치 구보를 하는 것 같은 엄청난 속도로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명랑하고 상냥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고 멀리서 보아도 마치 귀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정신을 놓고 있자 여동생은 이제 돌아가자며며 나를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10분은 계속 저럴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비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야 나는 비로소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서운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당신 가족들도 이제 끝이에요. 지금에서야 그 여자의 무서운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보다 한 발 먼저 집에 돌아온 나는 거실에 불을 켜려고 벽을 더듬었습니다. 아마 이쯤 스위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손가락 끝에 플라스틱 버튼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어두운 거실에서 쾅,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귀가 닿았을 때 이미 나는 스위치를 눌러버린 뒤였습니다. 흰빛으로 가득 차는 거실. 강한 빛에 눈이 익숙하지 않아 나는 반사적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흰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기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도저히 냉정한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불을 켠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적응되지 않은 탓에 나에게는 거실 공간 전체가 기묘하게 보였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 분, 아니 몇 초 동안 그렇게 있었을까요? 나는 다시 스위치를 눌러 불을 껐습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에서 철컹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동생이구나. 그렇지만 나의 시선은 다시 어둠 속의 거실 쪽에 못 박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그 여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는 신발을 벗는 소리와 나무로 된 마루를 밟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복도 쪽을 뒤돌아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동생일 텐데 그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왠지 모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감이라고 할까? 뒤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 여동생이 아니라는 것을요.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포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이 놓여있는 근처에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나는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눈을 뜬 것은 언니의 방이었습니다. 언니도 여동생도 거실에서 내 어깨를 잡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게다가 여동생이 돌아왔을 때도 아직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신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침실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고 절에서 불제도 해봤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으니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여동생은 언니에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도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언니의 집에서 들려온 소리도 그 밤에 봤던 어머니의 무서운 모습도 전부 그 여자가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하지만 분노 이상으로 나는 그 여자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사라도 가고 싶습니다.